시간이 많아진 만큼 좀 게을러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반성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해보고 공유드릴 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 주에 제가 공부해본 KDP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발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KDP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쉽게 설명하려면은 닥터페퍼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사진에 보이시는 닥터페퍼 다 한 번 정도씩은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 기업을 공부해보게 된 거는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산업리포트 리뷰를 해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매력적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좀 찾아보고 그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과대평가가 많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도달하려고 하는 회사 비전에 좀 비교해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좀 전반적으로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전통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제 좀 해자의 근거가 명확한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소비재 기업,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좀 왜 이거를 계속 끊지 못하고 먹게 되는지 그런 것들, 그런 이유가 명확한 기업들 위주로 좀 찾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DP라는 기업은 닥터페퍼라는 음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성장 소비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탄산, 에너지, 수분 보충 음료 쪽에서 점유율을 먹는 방어적 성장주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방어적 성장주, 성장의 근거가 좀 탄탄한 그런 기업들을 찾아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웠던 거는 성장성이 높은 음료 부문의 분할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분할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현 시점에 좀 높은 비중을 태워가지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먼저 공부해두고 꾸준히 이제 현황을 체크해 나가다 보면은 사업 구조가 명확해졌을 때 좋은 투자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번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최근 16년간 매출 기준으로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은 안정적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최근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성이 부문별로 나눠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료 부문이라고 보이는 리프레시먼트 베버리지 매출은 11.9%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커피 부문 매출은 0.6% 성장이 그쳐가지고 커피 부문 매출 성장성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KDP의 본업 성장률을 볼 때 커피 사업을 중심에 놓으면은 좀 아이디어가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음료 사업을 중심에 놓으면은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 그 성장을 볼륨 부문하고 그 다음에 이 가격 부문으로 나누고 있는데 보시면은 커피 부문의 이제 전체 볼륨은 낮은데 이 그 가격 성장성으로 전체 성장성을 플러스로 좀 방어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부문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성장성이 낮은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강점으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측면에서도 좀 보면은, 그러니까 비물질 다이제스트라고 이제 음료 부문에 있어가지고 전문 잡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미국 전체에서 볼륨 2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1위는 이제 코카콜라겠죠. 그래서 이는 단순히 탄산음료 시장이 성장해서 KDP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닥터페퍼라는 특정 브랜드가 소비자 취향 변화 속에서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DP의 성장 내러티브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도 닥터페퍼라는 콜라하고 충돌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맛을 가진 브랜드라서 가격 설정력이 높고 독자적인 그런 사업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닥터페퍼를 이용해가지고 구축되어 있는 그런 유통망에 고스트나 일렉트롤리트, C4 같은 이제 에너지나 수분 보충 기능성 음료 브랜드를 태우면서 성장성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두 번째 내러티브로 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커피 부문을 분할하게 되면은 이제 커피 부문의 낮은 성장성이 이제 희석되는 거를 이제 막으면서 이제 북미 음료 성장주로서 재평가될 것이다.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성장 내러티브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도 이제 소비재이기 때문에, 소비재이자 경험재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페퍼라는 음료를 한 번이라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콜라나 사이다, 뭐 스프라이트 이런 거하고 분명히 구분되는 그런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미국에서 살았을 때 닥터페퍼를 많이 먹어봤는데 되게,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패스트푸드 감성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음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비브지 다이제스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2위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컨슈머 어웨어네스나 아니면은 이모셔널 커넥션스라고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소비자하고의 그런 정서적 연결을 가진다라고 제 회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시장에서 비교해 보면은 코카콜라나 펩시 정도의 해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북미에서의 카테고리에서는 충분히 강한 상대적 해자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유통망 측면에서의 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DSD라고 하는 Direct Store Delivery라고 하는데, 제조사나 유통사가 매장에 직접 상품을 배송하고 진열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되게 이제 생소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한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롯데 칠성에서 각 편의점에 어디에 진열하고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음료 브랜드 중에서 어떤 거를 앞에 배치하고 어떤 거는 오른쪽에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음료 사업에서는 냉장고 위치나 진열면, 신제품 입점, 프로모션 실행력 같은 것들이 매출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구조가 굉장히 강한 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망 구조, DSD 구조는 KDP가 빌드 바이 파트너 모델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KDP는 이제 유망한 브랜드를 직접 키우거나, 그러니까 자사에서 어떤 그 브랜드를 런칭해가지고 이제 이런 유통망을 구축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프로모션하거나 아니면 인수해가지고 그 브랜드를 키우거나, 아니면 파트너 브랜드를 자사 유통망에 얹어가지고 키우는,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 매출 같은 것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장성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장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스트를 인수한 것이나 아니면 일렉트롤리트 같은 파트너 브랜드를 확대한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식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나 펩시코 같은 그런 이제 강력한 경쟁자들하고 좀 경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들에 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조금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DP는 아직은 절대 지배자는 아니고 이제 도전자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점이 투자 아이디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장은 코카콜라나 펩시코 대비해가지고 KDP를 열 위에 있는 그런 사업자로 평가하고 있지만 KDP는 거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중형 고성장 브랜드를 유통망에 태워가지고 빠르게 키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DP의 해자는 절대적인 그런 독점력이 아니라 유통망을 기반으로 한 카테고리 확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M을 기준으로 봤을 때 KDP의 역사상력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M을 보면은 21년에는 55.0%에서 22년에는 원가 인플레이션과 상품의 그런 마크투마켓 영향으로 GPM이 52.1%까지 하락했지만 다시 이제 가격 결정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54%에서 56% 정도 되는 구간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net price realization이라고 나와 있는 이 가격 부문의 이제 매출 성장성이 항상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협상력이 완벽한 건 아니어가지고 26년 1분기에는 GPM이 다소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이런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마케팅 증가 같은 것들을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나 포장재가 이제 전체 판매 원가의 55%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DP의 협상력은 음료는 굉장히 강하고 커피는 원가 압박에 더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한 다음에 이제 음료 부분만 보면은 협상력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 배치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커피 부문에 분할하고 나면은 글로벌 커피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문은 The World's Number One Pure Play 커피 컴퍼니가 되고, 그다음에 비브지코 이 부분은 이제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Scaled Challenger in Refreshment Beverages라고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료 부문에서 고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로 이제 그 베버리지 앤 코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넘버원인 그런 퓨어플레이 커피 컴퍼니로 글로벌 커피 코퍼레이션 이 부분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자원 배치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명확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과 마진이 좋은데, 커피 사업 부문은 물량이 부진하고 원가 부담이 크니까 그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좀 안정적인 그런 매출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각각의 자산에 맞는 그런 주주들을 그런 주주로 유치할 수 있겠다라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상당한 재무 리스크를 쥐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어떻게 자본 배치를 하고 어떻게 자본 조달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면은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위험성이 있는 그런 투자 대안이다 라는 걸 인식하고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제 TTM PER은 21.6배여가지고 표면적으로는 좀 싸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KPI만 보면은 이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에 Adjusted EPS, 조정 EPS는 2.05달러였고 회사는 이게 이제 26년에는 로우 더블 디짓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justed Diluted EPS growth in a low double digit range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10에서 12% 정도 성장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조정 EPS가 2.25달러에서 2.30달러 수준으로 보일 수 있고 이제 현재 이제 주가가 29.12달러인데 그렇게 되면은 26년 조정 EPS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2배에서 13배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어 시나리오, 베이스 시나리오, V 시나리오로 나누게 되면은 주당 내재 가치가 이제 각각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통합 부담이 좀 길어지느냐 아니면은 원활하게 통합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시나리오 하에서 이제 다른 음료가 잘 성장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각 시나리오별로 내재 가치를 좀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에서 현재 시장이 좀 범하고 있는 그런 실수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커피의 부진하고 인수 레버리지 같은 걸 보고 KDP 전체를 디스카운트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5년하고 26년 1분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성장의 중심이 미국 음료 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그 적합한 멀티플을 주면은 현재보다는 좀 더 높은 내재 가치를 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분할 이후에 이제 베버즈 앤 코가 별도 음료 성장주로 평가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버즈 앤 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텀으로 봤을 때 매출이 110억 달러 정도 되는 북미 음료 플랫폼이고 회사는 이 사업이 이제 2017년에 67억 달러 정도에서 한 10년 정도 9년이네요. 9년 정도 되는 동안 이제 111억 달러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KDP는 당장에 모든 리스크가 제거된 저평가 주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리스크는 너무나 명확하죠. 그래서 커피 원가나 이런 그 자본 배치에 따른 통합이나 우선주의서, 4.5배 레버리지나 분할 지연 가능성 같은 것들이 모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이후에 이제 음료 플랫폼의 질을 아직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DP는 커피 때문에 저상주로 보이는 음료 성장주를 어느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스크가 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나중에 분할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분할된 베버즈 앤 코에 좀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닥터페퍼를 만드는 기업 KDP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1분 정도 쉬었다 올 테니까 1분 동안 이제 질문하실 거 질문해 주시면 답해보고 이번 주에 리뷰해봤던 산업 리포트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